자, 연대기 성경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성경 진리로 이해하기 두 번째.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여금 보는 시각들을 좀 입체적으로 좀 보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수평의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들은 한계가 있죠. 물론 멀찍이 풍광을 보면은 전체를 많이 조망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쭉 밑에 내려다 보면은 우리가 보던 세상이 좀 달라 보이죠.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항공사진이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한 가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우리 수평의 눈으로 볼 때 보는 입체감은 이렇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도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평과 수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3D로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거 지금 3D로 보는 거예요, 이거. 3D로 보는 건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하고 또 빠른 통독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열매들이 있고 유익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먼저 입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최원희 목사님이 그 사울 왕 얘기했잖아요. 사울 왕이 왜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제사를 먼저 드리는가? 잠깐 최원희 목사님 얘기했죠. 사울 왕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이냐면은 첫 번째 전투 미스바 전투에서 사울 왕이 여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투에 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 전투가 굉장히 어려운 전투였어요. 아직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근데 그때 사무엘과 같이 제사를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투에 임했더니 결과적으로 전쟁의 승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현영 목사님 설명한 게 그거예요. 사울이 그걸 기억한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이 임하니까 이렇게 승리했다는 그 아주 좋은 기억 있죠. 그게 두 번째 전투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쓰더라도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역사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관계로 보지 않으면은 뭐 그 장면밖에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면 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딱 바로 캐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금요일 날 하는 요즘 하는 거기 시간에 강의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역사로 한번 쭉 드라마처럼 성경을 딱 이해하면은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전과는 다른 더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한 해석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 역사로 보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지리로 하는 것도 또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생전 처음 듣는 어떤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나면은 좀 이렇게 성경이 달라지고 이스라엘이 아마 달라 보일 겁니다. 성경은 역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가 그런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 보다 먼저 역사로 성경을 좀 이해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 성경은 그때 성경이 쓰여진 문화와 간습, 지리와 지형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 녹아진 이야기들, 사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문화와 간습을 알아야 되고요. 지리와 지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지리에 관한 건 더 할 거예요. 더 얘기가 더 길어지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설명드릴 것이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나가기 전에 설명드릴 게 문화와 관습도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절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쉬워요. 바로바로 떠오르거든.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기초 준비 없이 해버리면은 굉장히 뻑뻑해요. 알라고 애를 써야 되니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관습, 지형과 지리 이런 것들도 우리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고대 근동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 여기가 고대 근동 지역이죠. 실은 좀 더 길죠. 서남부 지역으로는 여기 이쪽 지도에는 빠져 있지만은 이쪽에 이집트가 있고요. 지금 현재 터키 지역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 지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근동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범위가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바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농경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꺾어져 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그런 생긴 지역이 돼서 초승달 지역인데 앞에 하나 더 붙죠. 비옥한. 땅이 정말 이렇게 비옥하다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는 지역. 왜 그러냐면요. 이쪽 지역을 보면요. 전부 다 산들이에요. 산맥들이에요. 아주 높은 한 3,000m 산들이 둘러싼 산맥이고요. 이쪽은 다 저기예요. 아라비아 사막지대. 그러니까 요 지역을 이렇게 칼라로 표현된 지역을 뺀 데는요. 농사짓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목축 같은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명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어요. 고대 문명은 강을 따라서. 왜 강을 따라서요? 강을 중심으로 촌락이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문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 사이로 계속해서 지류가 하천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죠. 이 하천을 따라서 도시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면서부터 문명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문명이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가장 고대 문명이에요. 타고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듯이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아무리 땅이 많아도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시발점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출발한 사람 누구죠? 아브람. 아브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죠. 하란에 머물다가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정확하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루트를 따라 아브람이 움직입니다. 아브람은 중간에 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을 따라서 아브람이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 갔다가 잠시 이집트 잠깐 이렇게 마실 갔다가 다시 왔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이렇게 높은 산악 지역이고요. 여기는 전부 다 건조한 사막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기가 고대 근동 지역이고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요 상부 쪽 요 라인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농경이 시작됐고요. 여기서 문자가 시작됐고요.
지난 시간에 이거를 배웠어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뭐 떡잎이 아니에요, 이게요. 대륙이에요. 대륙입니다. 옛날에 1580년에 독일에서 성경에 관련된 그 인쇄를 출판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성경 이야기 그림인데 하인리 여기 보니까 분팅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 여행기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중심에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틴. 그리고 왼쪽에가 유럽이고 오른쪽이 아시아 대륙. 밑에가 아프리카 대륙. 이때는 뭐 지도가 오늘날처럼 정확한 실축된 지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땅이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 땅이 뭐 대륙이 이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이 이 세 개 대륙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팔레스틴이에요. 고대 근동이 역사가 일어난 곳이고 또 거기가 그 팔레스틴 지역이 성경의 주무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사이 땅, 간지 땅이라고 합니다. 사이 간자. 왜 사이인지 아시죠? 이 세 개의 대륙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정이란 게 뭐죠? 지리와 정치가 합쳐진 개념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역사적으로는 이집트 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러분 이제 성경에 영향을 끼친 제국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제국들이 다 이 땅을 거쳐갔어요. 팔레스틴을 다 한 번씩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초강대국들의 파워 게임이 일어나는 그 각축장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정학적으로 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게임이 아니죠. 우리는 뭐 이렇게 물론 일본이라는 태평양 쪽에서 미국의 힘과 또 대륙의 힘이 교차하는 데인데 우리는 두 개의 힘이지만 여기는 세 개의 힘이죠. 굉장히 세 개의 대륙이 여기 이 사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을 땐 굉장히 좋아요. 솔로몬과 다윗 제국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국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번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오히려 이 땅에 주는 그런 불리한 점 때문에 많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많은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특별히 지역 가운데서도 팔레스틴 가운데 나중에 이제 질이 또 더 구체 나오지만은 무기또라는 지역이나 몇 군데 이런 데는요 더더욱 전쟁이 많습니다. 그 교통의 요지가 되는 지역 있죠. 그런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극과 극의 경험을 다 하는 지역, 롤러코스터 타는 지역. 여기 있으면 롤러코스터예요. 어지럽잖아요. 굉장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좋을 땐 좋은데 굉장히 떨어질 때는 푹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기 그때가 BC 1010년부터 930년까지 약 80년 동안 요때 괜찮았고요. 또 뒤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랑 또 같은 시대 우시야 왕 때 요때 약 한 40년 50년 그 사이에 요때도 좀 이렇게 태평성대들이고요. 나머지 시기는 전부 다 주변 강대국들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전쟁이 빈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인데 몇 번 침략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몇천 번 되죠?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죠? 여기 생각 안 나요? 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생각 안 나는데 한 3천 몇 번이랬나요? 근데 이스라엘 몇 번 침략받은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아마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전쟁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실제 역사 가운데도 많은 침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땅에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가 뭘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이렇게 골탕 좀 먹으라고 이 땅에 줬습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관심 없으면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람 부는 광야에 있어서 비로소 모든 것들을 겪은 다음에 튼튼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게 한 거예요. 원래는 그 아까 얘기했던 바로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하필이면 여길 보내셔가지고, 하필이면 여기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그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 분도 있는데 이 땅은 어떤 겁니까? 출애굽 시대 보면은 이 이집트와 똑같은 땅이죠. 우상이 있고요. 세속 문명 가운데 그냥 물질 문명 가운데 편하긴 편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전이 없는 그곳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중간 지점. 저도 지난번에 주일 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진짜 이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면은요, 이미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어쨌든 이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의 선문을 키워내기 위한 아주 안성맞춤, 그러니까 안성이다, 안성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성맞춤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조용한 그런 한적한 곳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모든 문명이 충돌하고 정치가 충돌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나라들을 둘러있는 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통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단이 어디입니까? 끝단자 아닙니다. 우리는 끝단인. 근데 지리적으로도 끝은 끝이에요. 이쪽. 그리고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근데 실제 이스라엘 지도는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게 솔로몬 때도 여기 있어서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 있죠? 36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기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정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무엘상 3장 20절에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하 3장 10절에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국토에 대해서 항상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역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때 당시. 지금은 살아요. 지금은 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요, 이 남방으로 따지면은 이 네게부 사막의 바로 초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입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점점 물이 없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때 당시만 해도 예, 사람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최남단의 도시가 브엘세바였어요. 여기도 사람이 살긴 하지만은 유랑 민족들, 목축하면서 베두인 사람들만 살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은 이 브엘세바가 한계선이었죠. 그래서 담부터 맨 꼭대기 담부터 이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촌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사는 그 촌락을 기준으로 영토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때 생긴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동서거리가 130에서 160km입니다. 아무래도 130은 가장 짧으니까 여기겠죠. 160은 가장 긴 데가 여기겠죠. 130, 160. 우리가 인천에서 강원도 가려면 얼마큼 걸리나요? 300km 안 되죠. 200 한 몇십 킬로 되죠. 그러면 한 130km 가려면은 어디까지 가면 한 원주? 그 정도 되겠죠. 원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서 길이가 원주 인천에서 원주까지 폭이 이렇게 동서가 이렇게 짧고 또 이 남북 길이가 이 꼭대기에서 여기 엘라까지는 400km인데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몇 킬로 나왔습니까? 24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땅을 견줄 때 경상남북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상남북도가 좀 이게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길쭉하게. 경상남북도 두 개의 도를 합친 게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비교해서 이 세계에서도 아주 드문 아주 다양한 지형과 또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다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종으로 나눠요. 이스라엘을 지형을 구분할 때 해안평야지대, 서부산지지대, 요단지구대, 동부 고원지대 이렇게 종으로 해서 대부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설명 따라서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안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분량이 많아져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횡으로 잘라가지고요. 북부, 중부, 남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종으로 따지는 보면은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다양하게 지형이 형성되는지 아주 신기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기 드문 그런 그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렇게 서로 다른 기후가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신기한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요. 변화무쌍한 땅이죠. 거기에다가요,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고 가장 해수면 높이가 가장 깊은 사해, 염해가 여기 있습니다. 염도가 몇이죠? 일반 바다 염도가 3%, 짠 바다가 6%래요. 싱거운 바다가 3%. 여긴 33%. 물의 3분의 1이 전부 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둥둥 뜨는 거 아시죠? 아무리 무거워도요. 수영 못해도 둥둥 뜹니다. 여러분 빨리 가셔야 돼요. 나도 물에 한번 떠봐야죠. 평생을 한번 떠보지 못했는데요. 가시고요. 여기는 자주간 세계에서 가장 그 해수면 그 높이가 가장 낮은 마이너스 399m. 왜 해수면 높이가 낮은지 여러분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땅이에요, 이거요. 아주 이상 야릇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이스라엘 영토를 종으로 나누면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가 먼저 북부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이 북부 지역은 가장 북부 지역의 높은 곳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데이터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2,823m인데 어떤 데는 2,810m, 어떤 데는 2,813, 14. 자료마다 다 달라요. 제각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은 2,810m짜리를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는 2,023m, 823m인데 2,800m면은 어느 정도 높일까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어느 정도 높이죠? 예? 그쵸. 백두산랑 비슷하죠. 한라산이 2,000m 좀 안 되고요. 1,950m인가 뭐 그 되고요. 백두산이 아마 거의 헤르몬산과 비슷할 거예요. 헤르몬산은요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그죠? 그래서 헬몬산 안 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헤르몬산이에요. 멀리서 본 거죠. 예. 가지고 예, 그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는 이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다시 돌아가면은요. 그래서 헤르몬산이 예, 가장 높은 산이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이 계곡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게 요단강이에요. 예, 그래서 예, 북부 지역은요. 예, 이렇게 종으로 따지니까 여기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중부 남부로 가면은 중간에 해안 평야지대가 있는데 여기는 해안 평야지대가 없고 곧바로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서부 고산지대. 마치 등뼈처럼 꼭대기가 헤르몬산이에요. 꼭대기가 헤르몬산이고 쭉 보시면은요 이 가운데 무슨 찢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예, 진짜 찢어졌어요 이게요. 여기가 이제 요단 지구대라고 해요. 요단 지구대. 예, 요단 지구대인데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게 붙어 있었던 땅인데 누가 찢어놨어요 언젠가. 예.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안 했고요. 여러분도 안 했는데 찢어놔가지고 이게 협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44페이지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이 그림 진짜 잘 그렸죠? 딱 보면은 완전히 무슨 여기 보니까 그 협곡 표시가 확실하죠. 이게 원래는 이게 같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찢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찢어 놔가지고 여기에 계곡이 생겼어요. 이걸 보통 지구대라 그래요. 지구대. 예, 지구대라 그러는데 이 지구대가 뒤에 나오는 설명인데 이 지구대에 관한 설명이 42페이지. 이걸 보고 이제 동아프리카 지구대라 그래요. 동아프대 지구대. 지금 여기가 아프리카잖아요. 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보면은요 장장 6,000km나 되는 아프리카 대륙만 따지면은 한 5,000km 되는 긴 협곡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무슨 여행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아프리카 보니까 케냐 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여기 터키 지역부터 아시리아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팔레스틴 땅을 거쳐 가지고요. 이 홍해를 지나 가지고요. 이렇게 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한 선이 쫙 가진 거예요. 이렇게 깊은 이렇게 계곡들이. 지금 여기는 지금 바다에 숨겨져 있지만은 이제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여기도 똑같이 바닷물 안에 계곡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진 활동에 의해서 땅이 쫙 한 번에 쫙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종이를 쫙 찢듯이 찢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찢어진 그 안에는 침식 작용이 일어나면서 땅이 푹 꺼지겠죠. 꺼지면서 이런 식으로 계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따라가면은 이걸 따라서 바다 건너서 쭉 가면은 이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등뼈라기보다도 뭐라고 그러죠? 그 함몰된 부분을 등뼈는 아니고 등뼈 옆에 뭐 어떤 계곡처럼 이렇게 쫙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요단 지구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말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사해,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훌라 분지 내지는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부 지역을 단면도로 자르면은요, 이렇게 지형이 그렇다는 거죠. 바다가 있고 고산지대가 있고 여기 단층 이렇게 푹 파여 있는 이런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골란 고원이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쭉 해서 내려갈 거예요. 먼저 헤르몬산. 헤르몬산이 어떤 거냐? 단지역에 위치하겠습니다. 헤르몬산은요. 가장 끝에 있는 단지역. 거기서부터 헤르몬산이 출발하는데 2800 여기서 쟤는 10m로 했고요.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만년설이라는 게 만년 동안 쌓였다고 해서 만년이죠. 그러니까 오랜 사흘 동안 눈이 쌓였다 그랬는데 결국은 녹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고 여름이 되면은 눈이 일부가 녹아요. 그래서 항상 얼고 녹는 작업 반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녹은 물들이 내려오죠. 그게 빙하스라고 그래요, 보통.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그 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단지역이라는 거예요. 단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아주 거칠은 광야, 사막, 산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는 저는 안 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 단지역은 가면은 이스라엘 같지가 않대요. 그냥 물이 컬컬컬컬 쏟아지고요. 심지어는요 여기 이것도 있어요. 폭포. 이스라엘의 유일한 폭포. 이름하여 교재 뭐라고요? 바니아스 폭포. 오늘 여러분 이제 이거 배우면은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제 생각에는 끝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은요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또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가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폭포예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이런 데가 있나? 신기하고 놀랍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헤르몬산 가까이에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서 이 단지역은 이렇게 물이 좀 많아요. 나무도 많고. 그래서 원래 이 단 지파가 어디 살았습니까? 유다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랑 바로 붙어서 블레셋 땅 쪽에 있었다가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힘이 밀려가지고 사사기 시대 때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단지역. 원래 라이스라는 지역인데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를 그 성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했어요. 사사기 시대 일이에요. 그때부터 단지파가 여기 살기 시작합니다. 괜히 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아주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정탐을 갔다가 어느 땅이 좋나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진짜로 좋아요. 단지파가 노릴 만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요 몇 곳에 헤르몬산이 언급이 되는데 볼까요? 신명기 3장 9절 시작.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보릿 사람은 스니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헤르몬산이 나오죠. 신명기 4장 48절에도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이 어딜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요. 근데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근데 보통 다볼산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런 이렇게 연구의 결과는 이 변화산이 헤르몬산이다. 다볼산은요 548m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높은 산이 548m는 이스라엘에서는 낮은 산이에요. 산도 아니죠. 다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언덕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높은 산은 최소한 1000m 이상 돼야지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높은 산이 헤르몬산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최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헤르몬산에 만약 그렇다면은 헤르몬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만년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시편 133편 3절에도 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여기서 헐몬이 헤르몬산을 말하는 거고요.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이 헤르몬산에 있는 이 만년설이요. 실은 예,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갑자기 그 날씨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 응고가 되면은 이게 실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슬처럼 이렇게 밑에 땅들에게 덮이게 됩니다. 예,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예, 물도 내려오지만은 예, 바람이 불고 뭐 하면은 이게 응고가 되면서 응축돼서 밑으로 내려와서 예, 비처럼 이렇게 이슬처럼 예, 그 밑에 있는 땅들을 예, 덮기도 합니다. 헤르몬산이 있고요. 헤르몬산에서 발원한 곳이 요단강입니다. 예, 요단강은 예, 발원지가 두 개예요. 예. 헤르몬산과 레바논 산지 두 군데서 발원하는데 레바논은 이제 왼쪽에 이제 레바논 산지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 두 개의 높은 고원지가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뭐가 많이 나오죠? 백향목. 백향목은 높이 한 30m, 50m 되는 아주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침엽습니다. 굉장히 곧장 뻗어 있는 이런 나무들은 다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 레바논이 예, 다 고산지대예요. 밑에 이제 이렇게 해안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레바논을 가리켜서 페니키아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레바논이에요. 거기서 두 군데서 물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합쳐지는 것이에요. 그 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헤르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줄기 있죠. 예, 헤르몬에서 발원한 요단강에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호수입니다. 여러분 예,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면은요, 요게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은 갈릴리로 가기 전에 훌라호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훌라호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멋있죠. 뒤에는 완전히 헤르몬산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훌라호스는 굉장히 고지대예요. 헤르몬산이 바로 여기 있으면은 여기도 굉장히 한 1000m가 이상 되는 고지대 안에 산정호수처럼 이렇게 멋진 호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거의 늪지대여 가지고 사람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좋은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이게 물이 먼저 고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예,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예. 이 갈릴리 바다는 뭐처럼 생겼어요? 예, 예, 왼발바닥처럼 생겼죠. 예, 저도 이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몇 킬로입니까? 21km. 또 동서로는 11km. 둘레가 53km. 그리고 면적이 166 예, 평방킬로미터. 해수면으로부터 여기도 299m 아래에 있어요. 예, 사해가 209m 아래, 사해가 399m. 그럼 여기도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는데요. 평균 수심은 26m, 최고 수심은 43m. 예.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냐고요? 때로는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예.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필요하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뭐 같아요? 위엔 전부 다 산악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이 다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물이 모이는 구조예요. 아까 훌러 호수도 똑같이 훌라 분지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지라는 곳은 폭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모이고 그러니까 습지가 되는 거죠. 여기도 갈릴리 호수도 보면은 옆에 다 이렇게 위쪽으로 다 높은 지대에서 물들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부터 주류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이제 북부 지역이에요. 이번에는 중부 지역. 중부 지역은 어느 나라든 다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복잡한데 여기도 중부 지역을 이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중부 지역을 이렇게 딱 잘랐더니 아까 북부 지역에서 없는 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아까 북부 지역에도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서부 고산지대가 있었고 요단지구대 있었고 아라비아가 있었죠. 사막. 근데 여기는 중부 지역에는 뭐가 중간에 있습니까? 해안 평야가 있고요. 셰펠라라는 곳이 있고요. 서쪽 고산지대 그리고 동부 고원지대, 광야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북부 지역에는 없는 지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은 해안 평야는 말 그대로 해안에 있는 평야입니다. 이 해안 평야는 왜 이 중부 지역에 있는데 북부 지역에 없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쭉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뭐가 탁 걸리는 게 있죠? 예, 요게 톡 튀어나온 게 있죠, 요거. 요게 갈매산이에요. 예. 바다의 해수면 높이랑 똑같다가 갑자기 500m가 넘는 산이 푹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야지대가 이 갈매산으로 인해서 산이 있으면은 기슭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혀버려요, 평야가. 물론 뒤쪽에 또 이게 뭐 페니키아 쪽에 또 레바논 쪽에도 조그만 평야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로 따지면은요, 이 평야지대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살기 좋은 지역인데, 이 북부 지역에서는요, 이 해안 평야가 없어요. 평야는 이제 페니키아 쪽에서만 있는 거고,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이 북부 지역에는 해안 평야가 존재하지 않죠. 예. 근데 여기 중부 지역부터는 평야지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셰펠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셰펠레라는 것이 번역하면은 낮은 곳, 구릉지대. 한글 성경에는요, 신명기 1장 7절로 보세요. 40페이지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가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이거 평소에 이거 그냥 지나치는데 오늘 이제 지리와 관련돼서 이거 읽으면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라바가 말하는 게 어디입니까? 아라바. 요게 아니에요. 나중에 남부지방 가면은요, 요 밑에 지방에 있어요. 아라바라고 있어요. 요단강. 그러니까 사해 바로 밑에가 아라바예요. 거기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리를 알면은 여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죠. 바로 요 맨 끝에 염의 바로 맨 끝단이 아라바예요. 아라바 강이야. 여기가 아라바입니다. 산지들은 바로 여기 말하는 거 이런 산지, 양쪽에 있는 서쪽 산지, 동편 산지, 그리고 평지라고 얘기한 바로 그곳, 그게 셰펠레라는 거죠. 다른 번역에 바른 성경에는 아예 셰펠레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그대로.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구릉지대를 가리키는 단어가 셰펠레라는 뜻이에요. 평지라는 단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셰펠라가 어디에 있냐? 셰펠라가 여러분 지도에도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실은요 유다 지파로서는 핵심적인 땅이에요. 여기가 셰펠라 지역이에요. 길이 방향으로 몇 킬로입니까? 셰펠라가 남북으로 45킬로, 동서로 15 내지 25킬로. 여기가 셰펠라입니다. 여기가 셰펠라예요. 여기가 셰펠라. 바로 사회랑 옆에.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르니까 맨 처음에 해안지대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해안 평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셰펠라라는 것입니다. 셰펠라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잇는 유대 산악과 팔레스틴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팔레스틴이잖아요. 여기 블레셋 땅. 그리고 여기가 유다 땅이죠. 유다 땅과 블레셋 땅의 중간에 있어요. 셰펠라는 단어 처음 오늘 아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사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나누는 지대가 바로 셰펠라예요.
여기. 예. 근데 이 셰팔레 지역의 특징은 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6개의 골짜기가 유명한데 보시면은 이게 셰펠레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죠, 이렇게. 이게 골짜기예요, 다. 무슨 골짜기입니까? 41페이지 보니까 맨 꼭대기 있는 게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이 뭔지 아시죠? 생각나시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명령하잖아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라고 할 때 그 달에게 명령한 게 아얄론 골짜기. 바로 여기. 예, 골짜기. 그다음에 소렛 골짜기. 소렛 골짜기 생각나시죠? 아, 여러분 생각 안 나지만은 금요일 날 강의 들은 분은 소렛 골짜기에서 몇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삼손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2번에 걸쳐서 침공하는데 바로 요 소렛 골짜기를 타고 온 거예요. 골짜기가 어떤 건지 한번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거예요. 여기 다 산지잖아요, 이렇게. 산지인데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예요. 여기 보면 좀 다르죠? 예. 낮은 지역. 이렇게 여기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산지는 다니기 힘들어요. 여기도 또 소렛 골짜기.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 이쪽인데 블레셋에서 이쪽으로 공격해 올 때는요. 요 소렛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올라와 가지고 이쪽으로는 다니기 힘드니까 요 골짜기를 따라서 군사들이 이동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골짜기들이 6개나 있어요. 가지고 맨 밑에 골짜기가 아도라임 골짜기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지형도로 가면은요 비가 오잖아요. 만약에 비가 오면은 비가 산에서 비가 내리면은 빗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이쪽으로 흘러가게 될 때 이 골짜기들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물의 흐름의 70%가 여기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에는 물이 30%가 없는데 비가 오면은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들은 항상 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설악산 가면은 요즘 지나가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계곡마다 이렇게 돌밖에 없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제 비만 좀 오면은 그 골짜기에 따라서 물이 생겨요. 시내가 생겨요. 저기 지리산 뭐 뱀사골 이런 데 가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만고만 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은 물이 엄청 세지죠. 근데 여기는 아예 물 자체가 별로 없다가 비가 오면은 하천을 이뤄요. 그래서 보통 간헐천이라 그래요. 간헐천. 천자가 들어간 건 맞는데 가끔 가다가 비가 올 때는 하천이 되고 비가 안 오면은 그냥 골짜기.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골짜기죠. 그러니까 6개의 그런 대표적인 골짜기가 여기 셰펠라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토질도 굉장히 좋아요. 토질이 좋아가지고 이런 산지 지형이나 이런 데는 다 농사가 짓기 힘든데 여기는 아주 토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농업이 잘 돼요. 가지고 여기에 41페이지 보시면은요. 지질학적 특징으로 유대 산악 지역은 강한 석회암 배군석 지역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곳은 점토와 석회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이해토가 대부분입니다. 또 계곡과 저지대는 모래를 함유하고 있어서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여기 많이 차지하고 있대요. 지금 자리 잡고 있대요. 협동농장이 이 셰팔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농업 활동이 많은 곳이 셰팔라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이 해안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셰팔라라는 거예요. 높이도 뭐 120m 그 정도에 있으니까 높지 않으니까 뭐 농사 지을만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성경 시대에 보면은요, 특별히 열왕기 시대에는요, 블레셋이 현존하고 있을 때는 항상 그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다윗 시대고 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여기에 요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요새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요새를 다 깔아뭉기고 애굽의 이집트의 그 파라오 시삭 조평 그 일세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다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길 따라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길 따라서 쉐팔라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길이 정해져 있어요. 해안도로, 이 고속도로라고 했죠. 가장 유명한 고속도로, 왕의 대로 두 번째로 유명한 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중간에 족장의 길,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족장의 길이 있고요. 또 요단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조그만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선들이 있어요. 지선들이 아시죠? 국도가 있으면 지방도. 그런 개념이죠. 그 지선들이 있는데 그 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골짜기들이에요. 셰팔레 지역의 골짜기. 그러면 다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길 따라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골짜기를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높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못 다녀요. 요단 지구대가 이제 동아프리카 지구대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이 바다 때문에 절단된 것 같지만은 이 바다 속에도 이런 협곡이 이미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 5,000km 되는데 여기 1,000km가 남아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 요단 지구대에 1년 내내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은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북부 지역과 달리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 셰필라가 있고 서쪽 고산지대가 있어요. 여긴 다 700m 뭐 전후로 해서 800m. 바로 예루살렘도 여기 700m 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번 찍어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산지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여러분 한 대관령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여기 족장의 길도 이 능선 따라서 대관령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쫙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저기서 올라와 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따라서 온 거예요. 해안길 따라 온 게 아니라 왕의 대로 따라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침략당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갔잖아요. 북방 왕들을. 왕의 대로 여길 따라서 올라간 거고요. 여기 따라 올라간 거고 여기는 그때 당시 이렇게 전쟁에 해안길 다음에 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제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녔죠. 이스라엘 민족들만 좀 다닌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도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죠. 8km 밑에 있고요. 다 이렇게 높은 700m 되는 이렇게 고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엔 되게 좋아요. 그 정도가 딱 좋죠. 남부 지역, 여기가 남부 지역인데 이 남부 지역은 또 이제 남부 지역을 자르니까 또 뭐가 다릅니까? 셰펠라가 없어지죠? 셰펠라가 없어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광야지대가 나오는데 여기 이 네게부 사막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남부 지역의 전체라고 보면 돼요. 이 남부 지역은 여러분 그 유다 족속이 받은 땅이 되게 넓어요. 뭐 므낫세도 넓고 그렇지만은 유다 이스라엘이 받은 땅이 되게 넓은데 쓸모없는 땅이 되게 많아요.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이 네게부 사막이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거의 55%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 땅의 절반 이상이 다 네게부예요. 근데 네게부 사막의 초입 부분인 그 브엘세바 그리고 맨 끝에 에일렛이라는 곳, 홍해 아카비만 그 바로 그 항구 빼고는요 다 사람들이 농사짓고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다 버려진 땅이죠.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이지
그런 땅이 이제 남부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지구대가 이제는 여매를 거쳐서 더 넓어졌죠. 이렇게 굉장히 완전히 이제 계곡 여기 지구대 모양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밑에가 아라바 광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렇게 먹고 살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남부 지역은요.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이름 자체가 남쪽이라는 남방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항무한 땅 또는 건조한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뜻이. 1년 평균 강수량이 부엘사바를 기준으로 250에서 300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브 전체로 따지면 100에서 200밖에 안 되고요. 부엘사바를 기준으로 해서 한 250, 300 정도 됩니다. 농사 짓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목축은 가능합니다. 성경에 이제 이 네게부가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민수기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43편에 넘어갔습니다. 네겝이라고 나오죠. 이 네겝이 네게부예요. 근데 이제 사사기 1장에서는 이 네게부를 남방이라고 번역했어요. 단어 뜻이 남방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누가 여기 갔다고요?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인 온누엘의 누구요? 온누엘이 여기 갔어요. 악사랑 결혼해가지고 갈렙에게 이 땅을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땅이 사람은 안 살고 땅이 다 남아 돌았잖아요. 그래? 또 가죠? 그래도 되는 땅이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요 밑에 보니까 샘이 2개 있나 봐요. 이 지역에 네게부 지역에 부엘세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샘이 있는 그곳에 오아스가 있는 그곳에 네 땅이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지창금으로 결혼 지창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현대 지리학에서는 이곳이 유다 산지로부터 이 아카바반까지 이르는 이렇게 세모골 있죠. 아까 그 지도 보면은 세모골로 된데 이렇게 그 모양 거기 다 이제 네게부 지역입니다. 가지고 네게부 지역의 모습이 어떤지 볼까요? 이렇게 돼요. 사람 살만한 곳인가요? 다 이래요. 중간중간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조그만 도시들이 촌락을 이루고 있고요. 대부분의 땅이 이러니까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땅 너 다 가져와 해도 뭐 이거 뭐 가질 만한 땅이 없잖아요. 난 한 평이라도 명동이 좋습니다. 그러지. 그렇죠. 이런 땅은 이게 가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전 국토의 반이 넘어가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 이 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사용하신지 아시죠? 이렇게 척박한 곳에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니면 유다 산지 이렇게 시펠라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살만한 데고요. 두게 함으로써 유다 지파를 정말 강인하게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네겝 땅을 주시겠다면 가실 겁니까? 여기 온일은 갔잖아요. 근데 재미있으면 갈만하죠.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우리에게 강아지들을 보낸 이유는 더 단련하게. 그러니까 이런 데 간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헛삶을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네게부의 중심에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있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이거 관광지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관광지도인데. 부엘세바가 어디 있습니까? 요쪽에 요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네게부 지역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따져놓으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 네게부 지역인데 여기까지가 다 네게부예요, 이렇게. 여기가 전남인가 전북 땅덩어리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네게부 지역이. 근데 바로 초입에 이제 부엘세바가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어진 데가 사람 사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네게부 땅에도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협곡이 있고요. 여기나 큰 요단 지구대가 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구릉지대가 있죠. 구릉이 아니라 이렇게
산악지대가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44페이지 보면 이렇게 쭉 네개비 지역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무슨 분지도 보이고요. 이렇게 푹 퍼져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맞아 가장 꼭대기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여기네 여기인데 브엘세바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 시대에 아브라함 가문이 살던 고향이 여기 제2의 고향이 여기예요. 제3의 고향이죠. 제2의 고향은 하란, 제3의 고향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낳고 여기서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고 대대손손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이게 브엘세바는 굉장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 가운데 주신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냈지만 오아시스와 더불어서 내보내는 것들 믿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야말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강의 때 그 북지파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분리하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까 보면 중부 이상의 지역이죠. 베델 위부터가 이제 북이스라엘 땅인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인간적인 데로 보면 되게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그런 주변 국가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고요. 2개의 무역로 여기 해변길과 왕의대로가 다 포함하고 있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인 페니키아 왕국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아까 보면 뭐 단 이런데 보면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여기도 이렇게 샤론 평화 같은데 이렇게 먹고 사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왼쪽에는 블레셋, 아래쪽에는 광야, 동편에는 뭐죠? 그 에돔, 뭐 암몬 이런 데에 이방 민족이 갇혀 있어가지고요. 해안도로도 통하지 않고요. 완전히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항상 북이스라엘 게임이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자원적으로도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유다는 그것이 장점이 돼가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요. 세속화가 막 들어오지만은 여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셔가지고 그런 땅에서 오히려 더 신앙이 늘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얘기 했죠? 브엘세바가 바로 이 네게부의 중심에 있다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주제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잖아요. 이스라엘 국토 종단으로 따지면은. 근데 실제로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또 솔로몬 제국 때도 가장 최남단은 브엘세바가 아니었죠. 어디였습니까? 엘랏이라는 곳입니다. 엘랏은 바로 여기가 엘랏이에요. 여기 끝에가 엘랏인데 여기도 보면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바 강야 맨 끝에 홍해를 끼고 있는 바로 항구 도시가 엘랏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제일 끝단이에요. 엘랏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가 엘랏입니다. 엘랏.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그래서 참 재밌죠.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되게 멋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해양 휴양 도시입니다. 해양 휴양 도시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요트도 타고요, 뭐죠? 그 파도 타는 거죠. 그런 것도 타고요. 아주 완전히 그냥 여기 뭐 바다 수족관도 있고요. 되게 좋대요. 바다가 이렇게 좋은데 바로 뒤에가 이 사막 광야예요. 그러니까 바다 끼고 바로 뒷산이 앞산은 괜찮은데 뒷산은 아주 그냥 척박한 그 광야지대예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번화하고요. 아주 되게 좋은 곳인데 바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척박한 곳이
그러니까 실은 여기부터가 다 지금 저기예요. 아라바 강야, 예, 그리고 네게부 강야. 네게부 강야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신강야예요. 신강야. 예, 신강야인데 신강야가 두 개 있어요. SIN, GIN. 예, 예, 한글로는 다 신이라고 했는데, 예, 그 신강야에 신강야가 그 네게부 강야랑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 엘랏에 있는데 원래는 이 아카바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솔로몬 시대의 에시온 게벨 들어보셨죠? 예, 이스라엘 역사 때 에시온 게벨이 그때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길 통해서 예, 상선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기 예멘 지역까지 가가지고요. 홍해 따라서 아라비아 반도 끝까지 가서 거기서 금을 수입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남쪽으로는 요 에시온 게벨 여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국제 무역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나눠지면서 여기를 다 뺏겼죠. 현재는 이 지역이 요르단 지역이에요. 여기 성경으로는 여기가 에시온 게벨인데 여기가 이제 고대 도시인데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 됐고 예, 대신에 이스라엘은 이 건너편 여기서 3km인가 4km밖에 안 떨어졌대요. 예, 건너편에 여기 엘랏이라는 곳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끝단에 이렇게 휴양 도시가 생겼습니다. 예, 언제 한번 가시면은 이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지고 제가 인터넷 사진 보니까 여기서 찍은 사진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서 이쪽 보고 찍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전부 다 광야지잖아요. 산악 광야지대, 산지 지역 보면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못 살아요. 아시다시피 요단은 이미 사해에서 끊어졌어요. 요단강은 사해에서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아라바 광야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헐천들이 내려가겠지만은 요단에서 흐르는 물은 여기 없어요. 여기가 끝단입니다. 다 했고요. 보시면은 이걸 다시 이제 돌리면은요. 돌리면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굉장히 재미있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을 것 다 있는지. 아니 이거 보기 드문 아주 그냥 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 지구대, 그 동아프리카 지구대랑 이어지는 요단 지구대를 쭉 보시면은 보면은 어떻게 해필이면 그 많은 땅 중에서 어떻게 팔레스틴 지역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렇죠. 그 전 세계에 많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여매를 이렇게 주게 하셨는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미리 만들어 놓지 이렇게 그러게 어디다가 몰아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훈련받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도시들이 나오고 뭐 골짜기 나오고 뭐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런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아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요. 아까 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종으로 된 지형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지형은 기후와 연결되어 있어요. 또 기후. 그리고 농업과 연결되어 있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잘랐는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잘라서 설명할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도시들을 이제 더 세밀하게 중요한 도시들을 지역들을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어때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이 되시면은요. 제가 오늘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요것을 머리에 두고
이렇게 어떤 일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부러 그것 한번 추리해 보세요. 아, 요렇구나, 요렇구나. 앞으로 더 배우게 되면 더 정확하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바라본 눈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거는 성경 읽을 때마다 꼭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다가 한번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아, 이렇게 푹 꺼져 있네, 이렇게 높아 있네, 이런 데 있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기억에 확실하게 날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간 거보다 나아요. 시즌.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이런 거 못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꼭 이스라엘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시간 나면은 에일라까지 가서 스킨스쿠버도 해보시고. 아 거기 하예요. 스킨스쿠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합니다.